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 물류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일본과 중국 기술로만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하지만 개통 일주일 만에 드론,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태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제포럼에서 공개적으로 한 고백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비우러입니다. 독일의 글로벌 포워드라는 물류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35살이 된 올해 제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맡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전체 물류 허브를 태국에 집중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물류센터 건설이 아니라 최첨단 드론 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설비를 통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죠.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사업이었어요. 방콕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이 프로젝트의 복잡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일본과 중국 측 대표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희 독일팀은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와 운영 효율성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지만 핵심 기술 부분은 각국의 전문 업체들이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첫 회의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측 기술 담당자인 다나카 씨가 발표 자료를 펼치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한국 기술은 구식입니다. 우리 일본의 정밀 드론 기술과 중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면 충분해요. 중국 측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뒤처졌어요. 우리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한국의 물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거든요. 특히 드론 배송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과 중국 측의 제안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배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의 결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일본과 중국 기술진들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일본 측에서 가져온 드론들은 정말 정교했고 중국 측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도 겉보기에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드론의 배터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배터리가 소모되는 현상이 반복되었거든요. 일본 기술진들은 초기 세팅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류 주문 처리 과정에서 자꾸 오류가 생기면서 배송이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버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전체 프로젝트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 기술진들에게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오류는 정상 범위입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예요.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이런 초기 문제들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우려를 표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 저는 한국 기술진들이 배제된 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더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나가서 각종 오류 보고서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드론 시스템의 오작동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버그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걱정되는 건 드론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효율성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열 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몇 차례 테스트 중에 드론에서 연기가 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은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정식으로 가동한다는 게 과연 안전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태국 정부에서는 예정된 개통 일정을 맞추라는 압박을 계속 가해왔습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한 일정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결국 충분한 검증 없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저는 그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제 직업적 경험으로는 이런 성급한 결정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개통을 며칠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전체 시스템 점검을 요청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지만 일본과 중국 기술진들은 운영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콘깬 물류 허브가 정식 개통되었어요. 개통식에는 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언론진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개통 후 첫 주는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오류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저는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걱정했나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개통 일주일째 되는 날,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콘깬 물류 허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드론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상세한 보고를 들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류센터 내부에서 드론 한 대의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주변 드론들까지 연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킨 거였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 중이던 직원들과 방문객들,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해서 소방서까지 출동했거든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첨단 시설이라고 자랑하던 물류센터가 연기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부서진 드론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원인 분석에 나섰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중국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거든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고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스마트 물류의 꿈, 개통 일주일 만에 좌초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 기술진들이 참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국의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면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한국이었다면. 사고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기술 선택을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을 배제한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긴급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술진들은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한국 기업을 배제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태국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저에게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프로젝트 매니저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구식이라고 치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체면이었어요. 공개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정부의 초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조용히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저에게 은밀하게 한국 측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독일 기업 소속이라는 제 입장이 중간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거였죠.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한국 측과의 첫 접촉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술 회사인 K로지스틱의 이사진과 화상 회의를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건 같은 건 나중에 협의하죠.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한국 측에서는 앞서 자신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서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로지스틱의 기술 이사인 김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죠. 한국 기술진들이 태국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모두 5명의 전문가들이 왔는데 그들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전문성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술진들이 몇 주 동안 찾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한국 기술진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파악했어요. 김민수 이사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도 최적화되지 않았고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 측이 한국의 원천 기술을 표면적으로만 모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던 거죠. 한국 기술진들은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의 작업 속도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복구 작업을 지켜보는 건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완벽하게 협조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한 사람이 배터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통신 프로토콜을 수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시기였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어요. 일본과 중국 기술진들이 표면적인 증상에만 집중했다면 한국 기술진들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민수 이사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덮어두면 언젠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기술력이라는 건 단순히 최신 장비나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였어요. 작업 시작 이틀째,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되었어요. 만약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이륙하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 비행했습니다. 배터리 상태도 정상이었고 통신도 원활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송 작업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폭발 사고로 아수라장이었던 시스템이 이제는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 기술진들에게 말했습니다. This is the real deal. 진짜 기술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성공적인 복구 작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는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기술의 품격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태국에서는 동남아시아 물류기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가장 주목받는 순서는 태국 과학기술부 장관의 기조연설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장관의 연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관은 단상에 올라서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내린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배제한 결정을 내렸을 때 저희는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는 늘 묵묵히 해내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과장된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조건 없이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회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치면서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이후 태국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모두들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실력이라는 건 화려한 포장이나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진짜는 정말 결과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중국과 손잡은 태국, 한국 기술 철수 이후 디지털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장애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간절히 복귀를 요청했지만 이미 유럽으로 눈을 돌린 한국 기업들로부터 단호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일제히 한국 기술을 선택한 가운데 태국 총리의 공개 발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태국 총리가 밝힌 뼈아픈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전략기획실장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독일 노바링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기획팀장 마르틴 하우저입니다. 10년이 넘는 아시아 시장 경험이 있지만 오늘처럼 당혹스러운 날은 없었네요. 방콕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당신의 예측이 틀렸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 진행하던 AI 기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전격 취소했거든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에서 말이죠. 이유인즉 중국 기술이 더 저렴하고 대중적이며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턱이 빠질 뻔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을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술적 신뢰? 아니면 정치적 신뢰? 본사에서 보낸 메일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르틴, 태국, 한국, 중국 간 기술 경쟁 분석 보고서를 2주 내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보고서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게 됐네요. 현지 정무라인과 급히 만났는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과 합의했어요, 마르틴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지만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선택이었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국계인 아내는 한숨을 쉬더군요.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법이야. 조심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강하게 경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중국 기술 의존도 증가는 장기적으로 데이터 주권과 보안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얼마나 먹힐까요? 정치적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축하하고 누군가는 수십억 원의 계약을 잃고 짐을 싸고 있겠죠. 다음 주에는 서울로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태국에서 밀려났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시장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서울 출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세종대로의 높은 빌딩 안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기대했던 실망과 분노 대신 차분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하우저님,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수석 엔지니어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벽면 전체가 프로젝션 스크린으로 변하더니 유럽 지도가 나타났어요. 태국이 저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유럽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이요? 하지만 왜? 김 부장은 간결하게 설명했죠.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기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조용히 한국 기술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회의실 안에서 그들의 기술 데모를 지켜보며 압도되었습니다. 중국보다 가격은 높았지만 정교함과 안정성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특히 보안 아키텍처는 완벽에 가까웠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예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며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태국의 결정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물론 아쉽죠. 하지만 저희는 소리 없이 다 준비해왔습니다.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어요. 태국은 단기적 이익을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놓치는 실수를 했습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방콕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팀의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불필요한 과시 없이 그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강자라는 걸요. 소리 없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죠. 베를린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태국의 선택은 그들의 손실이 될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출장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방콕으로 돌아온 지 2달, 아침부터 사무실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태국의 스마트 교통망에서 연쇄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거든요. 신호등이 오작동하고 CCTV가 먹통이 되고 더 심각한 건 데이터가 무단으로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마르틴, 이게 당신이 경고했던 일 아닌가요? 태국인 동료 수안이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듣자 하니 중국 기술팀이 긴급 파견되었다던데. 고개를 끄덕이며 뉴스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술을 버린 게 실수였나? 그 같은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죠. 태국 정부는 일시적 기술적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어요. 본사에서도 화상으로 참여했죠. 마르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독일 본사의 이사가 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저가 기술의 대가죠. 회의가 끝나고 태국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마르틴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태국계인 그녀는 현지 상황에 민감했어요. 마르틴, 부모님이 걱정하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시스템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교통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미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데이터가 베이징 서버로 전송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해커 그룹의 주장이었죠.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밤늦게 서울의 김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그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유럽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사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주 유럽 출장 준비를 하며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는 활기찼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대표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독일 디지털 장관의 연설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다음 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 기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지정학적 선언과도 같았거든요. 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중국 대표단은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 소식이 유럽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했거든요. 회담 중간 휴식 시간, 한국 팀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성과네요. 김 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우저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태국 사례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유럽 의사 결정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태국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마르틴 씨,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상황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과 시선을 교환한 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이미 대기줄이 길어요. 한국 기업들은 유럽 프로젝트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회담 이후 저는 한국팀과 EU 공동 프로젝트 협상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논의하며 놀라웠던 점은 한국팀의 철저한 준비였어요. 그들은 유럽의 법적 규제, 문화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태국이 우리를 거절할 것도 예상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방콕 사무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르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죠. 방 창문을 열고 브뤼셀의 밤 공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기술 패권의 지형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준비해온 한국이 있었죠. 독일 본사로 귀환한 지 일주일, 저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 전략 보고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차분한 가을 풍경이 펼쳐졌어요. 이곳의 평온함이 아시아의 역동적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하우저 씨, 태국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가 최신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태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재진입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유럽과 북미에 고정되어 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돈보다 귀중한 자산이니까요. 태국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계산해보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알려왔어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영진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바링크의 CEO가 직접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마르틴, 태국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CEO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저의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태국 사무소 축소와 한국 지사 확장을 결정했어요. 마르틴, 당신이 직접 서울 사무소 설립을 주도해 주길 바랍니다. 본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또 다른 이주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마르틴 씨,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을 다시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국에 정이 들었지만 비즈니스 결정에 감정을 섞을 수는 없었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아내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태국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걱정했어요. 서울은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밤늦게 김 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울 사무소 설립 계획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의 답장은 신속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서울의 겨울은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새로 설립된 노바링크 서울 사무소 창문을 통해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독일 본사의 지시는 명확했죠. 한국과의 장기적 협력안을 구체화하라. 저는 김 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하우저님. 김 부장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태국의 최신 뉴스였습니다. 중국 기술 철수 이후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안타깝네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의 팀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통합 디지털 생태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사후 지원, 윤리적 기술 운영, 데이터 보호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패키지였어요. 저는 그들의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군요. 회의실 벽면에 프로젝션된 유럽 지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유럽을 선택하셨나요? 아시아 시장이 더 가깝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데요. 김 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원했어요.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존중에 있어 유럽은 저희와 철학을 같이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비즈니스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와 공유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서울 사무소 설립 한 달 만에 저희는 유로 코리아 디지털 얼라이언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완성했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확신에 찬 결론을 적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준비한 그들이 결국 세계를 움직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위한 가치 동맹이 될 것입니다. 저녁 김 부장과 한강 옆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태국에서의 실패를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나요? 김 부장은 와인 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죠. 어떤 파트너가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지 알려준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의 철학적인 시각에 감명받았습니다. 서양 기업들은 종종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만 그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쪽이 항상 이기니까요. 서울에서의 첫 겨울밤, 호텔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결국 그들의 손실이 되었고
유럽의 선택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소리 없이 준비해온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죠. 조용한 물이 깊다는 서양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국 현지 프로젝트를 완전히 철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비가 내리는 아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에서의 3년, 그곳에서 맺은 인연들, 그리고 이제는 뒤로 하게 될 기억들. 결정하셨나요? 김 부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철수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명확한 결정이죠.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놓쳤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화상회의로 태국팀에게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르틴, 태국 정부가 이제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나요? 현지 매니저가 애원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디지털 벨트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남아시아 전략 재편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태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계획이었죠. 김 부장의 팀과 협력하며 아시아판 디지털 벨트 컨셉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연결하는 구상이었어요. 이 계획은 태국을 완전히 배제하나요? 본사의 질문에 저는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배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먼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태국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면 재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주말, 아내와 함께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태국을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들이 그 신뢰를 깼죠. 다음 주 베를린 본사 방문 준비를 하며 제 결정이 회사 전체의 아시아 전략을 바꾸게 될 것임을 실감했어요. 짐을 싸는 동안 태국 외교부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노바링크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메일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조용히 준비해온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있었죠. 베를린 본사에서의 최종 전략 회의는 저의 아시아 경험이 녹아든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노바링크의 핵심 경영진이 모두 모였고 제가 준비한 아시아 유럽 디지털 연결망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저희의 전략적 전환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마르틴, 태국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접촉하고 있다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CEO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의 베를린 풍경을 바라본 후 답했습니다. 태국은 결국 뒤늦게 한국에 구애하고 있지만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입니다. 우리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경영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최종적으로 제 제안대로 태국 사업 축소와 한국 중심의 아시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르틴, 당신의 분석력과 결단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자리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해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해요. 당신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려왔어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일의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신뢰 없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서울 사무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우저님, 저희는 항상 당신 같은 파트너를 기다려왔습니다. 기술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을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팀 전체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결국 살아남는 건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국에서의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진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신뢰와 진정성이 승리한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다음 주 저는 유럽 한국기술협력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설문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강력한 해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는 물이 가장 깊은 법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철학이었고 우리는 그 철학의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여정이 서울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저의 경력과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준비해온 한나라의 진정한 실력이 있었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